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1절 짧고 굵게 진문공 8 도전과 천명 중 재효공과 전획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전국책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효공은 폐업을 이룬 성군인 제황공 때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어느 사이에 제나라는 이류국가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후들은 물론 제나라 백성들도 재효공 자신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 같았고 재효공 스스로도 자신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재효공은 울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희공이 기원전 635년 12월에 조땅에서 기원전 634년 1월에 상땅에서 위나라와 그나라와 해맹하자 재효공은 같은 해 봄에 노나라 서쪽 변방을 치고 같은 해 여름에 노나라 북쪽 변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위나라는 조땅 동맹정신에 따라 노나라를 침공한 제나라를 쳤습니다. 재효공이 노나라 서방을 쳤을 때에는 노군의 역습을 받고 제군은 제나라 휴땅까지 후퇴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나라, 위나라, 그나라 삼국 모임은 위문공에 이어 군위에 오른 위성공이 주선한 것이었고 그 목적도 첫째, 위나라와 노나라의 우호를 다지고 둘째, 기원전 659년의 경보로 인한 노나라와 그나라의 군사적 충돌 이후 악화된 두 나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모임이었죠. 위에서 말하는 경보로 인한 노나라와 그나라의 군사적 충돌이란 지난 제46회차에서 다룬 바 있으니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46회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효공은 노위 그나라 삼국 모임은 제나라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대세이지만 노나라도 초나라와 친하자 이를 괘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기원전 642년에 제나라의 공자들이 군의를 두고 다툴 때 노희공이 무유를 도우려고 군사를 동원한 적이 있어서 재효공은 노희공을 좋지 않게 보던 터여서 이래저래 노나라를 친 것이었습니다. 노희공은 제군의 침공에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노희공이 대책을 묻자 장손씨는 분하고 억울하지만 국내에 가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니 이번에는 꾹 참고 제나라와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제나라와의 강화 사자로 전획을 청가하였습니다. 그러자 노희공이 내가 직접 제나라에 가더라도 재효공은 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배옷에 가죽띠를 띤 늙은 선비인 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자 장손씨는 전획이 아무리 늙었다고 해도 또 제군의 포위를 풀지는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제군이 노나라를 더 이상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노희공도 전획을 사자로 보내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노나라 공실의 사자가 유하에 머무는 전획을 찾아가 노희공의 뜻을 전하며 사자로 임명했으나 전획은 징병하며 사자직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송씨는 전획 대신 전의를 청구했고 노희공은 그를 사자로 발탁하였습니다. 전의는 사자로 출발하기 전에 종형인 전획을 찾아가 제나라와의 강화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전획은 제군이 쳐들어오려는 것은 제황공의 폐업을 이으려는 것이니 대의와 명분을 강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의는 전획으로부터 상세한 조언을 들은 후 많은 예물을 갖고서 노나라와 제나라 접경으로 떠났습니다. 전의는 문남에서 제군의 선봉장 최후를 만나 그의 안내로 재효공을 아련하였습니다. 재효공은 봄에 노군의 역습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노나라를 침공한 것이어서 노나라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줄 알았는데 강화사자를 보내오자 크게 기뻐하며
노나라가 제군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물었습니다. 전인은 먼저 예물을 바친 후 제효공에게 비록 노나라는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지만 제군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옛날 주성왕이 주공당과 강태공에게 손을 맞잡게 하고는 대대로 두 가문 자손은 해치지 말지어다고 맹세하게 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 기사는 지금도 맹부에 보관되어 있다. 또 지난날 제황공이 해맹할 때마다 노나라를 가장 우대했고 제효공은 성군의 폐업을 잇고 있는데 노나라 백성이 제군을 왜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온 것은 제군을 영접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효공은 한편으로는 우쭐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서 나는 노나라와 친목을 원할 뿐이다 라고 응대한 후 노나라 땅은 밟지도 못하고 회군하였습니다. 전획은 노은공 때 사공벼슬을 지낸 전무예의 아들인데요. 전획은 이름이 획이고 자는 금과 개 2개며 시호는 해이고 유화를 시급으로 받아 유화를 성으로도 써서 유화해 또는 유화개라고도 합니다. 맹자는 맹자 공손주상 만장하에서 전액의 품성을 군주와 벗을 가려 섬기고 사귄 백이와 비교하며 유화에는 나쁜 군주를 섬기더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작은 벼슬을 낮게 여기지 않았으며 관직에 있으면서 결코 자신의 올바른 원칙을 꺾지 않았다. 그는 내가 설령 내 곁에서 알몸을 드러낼지라도 내가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으랴 라며 사람과의 사귐을 피하지는 않았으나 결코 자신의 올바름은 잃지 않았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이는 도량이 좁고 유아에는 엄숙하지 못하였다. 군자는 둘과 같이 행하지는 않는다 라며 부정적으로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제 연책 3과 노노미자에는 전획이 사사배슬에서 3번이나 쫓겨난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 나라가 원망스럽지 않으냐, 노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으냐라고 묻자 전획은 이렇듯 도를 굳게 지키며 일을 하려니 어찌 3번인들 쫓겨나지 않을 수 있으리. 어차피 쫓겨날 것이면 차라리 내 나라에 있는 것이 낫다. 그리고 도를 굽히면서 일하려고 한다면 쫓겨나기야 하겠느냐. 이러나 저러나 부모의 나라를 떠날 필요는 없다라고 답했다고 기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벼슬은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벼슬입니다. 전국책 제책 4에는 옛날 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할 때 진나라는 군사들에게 제왕의 목을 잘라오는 자에겐 만호후에 봉하고 금 1,000일을 내린다면서 유아의 무덤 50보 안의 언덕에서 난무를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명령한 것을 전한 안촉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로 본다면 후세 사람들이 얼마나 유아를 존경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전획이 전무회의 아들일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39회에서는 명확히 노나라 어느 제후 때인지는 불분명하나 전획은 선조 때 사공을 지낸 전무회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춘추좌전, 국어에는 전무회와 전획이 부자관계라는 기사는 없고 좌전 노은공 8년조에서는 전무회는 기원전 715년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획이 전무회의 아들이 맞다면 좌전 노은공 8년조의 기사에 의하면 전획은 최소 기원전 715년 이전에 태어난 셈입니다. 좌전 노희공 26년조와 국어 노상에서는 기원전 634년에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려고 할 때 전획이 제나라와 강화하는 방법을 조언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좌전 노문공 2년조와 국어 노상에서는 기원전 625년 8월에 노나라 대부 하보불기가 태무의 체제를 주관하면서 원칙을 깨고 희공의 신주를 민공의 신주 위로 올린 것을 두고 전획이 비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전획의 생몰려는 알 수 없지만 하보불기의 행동을 비판한 기원전 625년 당시 전획은 최소 91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연만한 전획을 두고 제39회에서는 장손신이
전액을 노이공에게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면이 비판한 시를 소개하고 있고, 좌전 노문공 2년조와 노노 위영공에서는 장손신이 전액의 능력을 알면서도 자기 밑에 둔 것에 대하여 공자가 비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전액의 나이를 의심하게 하고 전액이 전무예의 아들일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기 춘추좌전 국어를 보면 장송신의 경우 송미자세가 좌전 노장공 11년, 춘추 노문공 10년조, 국어 노상하에서 기원전 683 내지 617년 즉 67년간의 활약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전획의 경우 좌전 노희공 26년, 노문공 2년조와 국어 노상에서 기원전 634 내지 625년 즉 10년간의 활약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둘의 활약기간, 자면의 시, 공자의 비판으로 보면 어떻든 장손씨는 전액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청구하려면 전액의 한창 활동기인 노황공 때나 노장공 때 할 것이지 어찌 노희공 때에 언급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둘째, 전획이 전무예의 아들이라면 좌전 노은공 8년조의 기사에 의하면 최소 기원전 715년 이전에 태어난 셈인데, 춘추 노문공 10년조의 기사에 의하면 최소 기원전 617년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손신이 전액보다 나이가 많다면 장손신의 나이는 과연 얼마여야 하나 하는 점 등에서 과연 전획이 전무예의 아들일까 강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전획과 관련하여 장자 도척에서는 첫째, 전획은 공자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고, 둘째, 전획은 춘추시대의 대도 도척의 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셋째, 도척은 오원 즉 오자스의 죽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넷째, 공자는 전획에게 동생 도척을 교화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자세가의 기사에 의하면 공자는 노양공 22년 즉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자전 노해공 11년조의 기사에 의하면 오자스는 기원전 484년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주일국지 제39회 공자세가 좌전 노해공 11년조 장자 도척의 묘사 기록을 종합하면 전획은 최소한 기원전 715 내지 480년대 초반에 약 230년을 산 셈이 되는데, 유아계가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장자 도척의 기사와 같이 전획은 공자의 친구도 아니고 도척의 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척은 9,000명의 부하를 두고 천하를 횡행하며 제후들과 백성들을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납치한 대도였는데, 장자 거협에는 도척의 도둑질에 대한 일종의 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도둑에게도 도가 있느냐고 묻자 도척은 어느 곳엔들 도가 없겠느냐, 훔칠 대상 집안의 기물을 알아맞추는 것은 성이요, 그 집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용이요, 뒤에 나오는 것은 의요, 되고 안 될 것을 아는 것은 지요, 고르게 나누는 것은 인이다. 이 5가지를 갖추지 못하고는 대도가 될 수 없다라고 설파하였습니다. 기원전 634년 겨울 제효공은 초군의 침공을 받고 양곡을 빼앗겼습니다. 제효공이 노나라를 친 것에 대한 초나라의 보복이었죠. 이후 기원전 633년 6월에 제효공은 양곡을 뺏긴 것을 개탄하다가 우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개방이 제효공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제효공의 동생 반을 군위에 세우니 이가 제소공입니다. 제효공은 제황공이란 춘추시대 걸출한 패자의 아들로 태어나 폐업을 이어야 한다는 백성들의 열망과 신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결단성 없고 우유부단한 처사로 현상유지도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소공, 제의공, 제해공 등 제황공의 노쇠한 아들들의 군의쟁탈전으로 제나라가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군위에 오를 때 군위를 두고 자신과 다툰 형제들, 즉 제소공, 제의공, 제해공을 모두 정리라도 했다면
기원전 633 내지 599년에 이르는 근 35년에 걸친 자신을 제외한 형제들의 시대는 종식하고 제나라가 새로운 활력을 갖고 기원전 633 내지 599년에 전개된 초나라와 진나라의 패자 경쟁에 뛰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열패결국지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전회기 전무해의 아들일까 하는 것, 기원전 634년에 노나라를 침공한 제효공을 만난 노나라 사신은 누구인가, 전핵과 공자가 친구일까 하는 것, 전핵은 도척의 형일까 하는 것에 대한 상이한 묘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고,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전핵의 품성에 대한 맹자 등의 평가와 전핵의 답변, 장손신에 대한 공자의 비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평소 자식에게 3가지 현명한 행위를 해야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학자는 여행 도중에 병이 들어 여관에 들어눕고는 죽음을 직감하고 여관 주인에게 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자식이 찾아올 텐데 그가 3가지 현명한 행위를 하거든 나의 소식품을 전해주시오 라고 말하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학자가 죽자 여관 주인은 학자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전했는데 학자의 유언대로 여관이 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왔지만 아버지가 죽은 여관을 찾을 수가 없자 뗄나무를 지고 가는 나무꾼을 불러 그 뗄나무를 사고는 나무꾼에게 이 나무를 여행 중에 죽은 학자의 시신이 있는 여관으로 배달해 주시오 라고 하고는 그 나무꾼의 뒤를 따라가 아버지가 죽은 여관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현명한 행위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죽은 학자의 아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식탁에는 주인 부부와 2명의 아들과 2명의 딸과 그리고 학자의 아들 7사람이 앉아 있었고 음식은 5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1마리의 닭 요리가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학자의 아들에게 요리를 분배해보라고 하였습니다. 학자의 아들은 몇 번을 사양하다가 비둘기 요리 분배와 관련하여 2아들, 2딸 그리고 주인 부부에게 각각 1마리씩 3마리를 나누어주고 자기 몫으로 2마리를 챙겼는데 이것이 아들의 2번째 현명한 행위였습니다. 이어서 학자의 아들은 닭 요리 분배와 관련하여 머리는 주인 부부에게 2다리는 2아들에게 2날개는 2딸에게 나누어주고 몸통은 자기 몫으로 챙겼는데 이것이 아들의 3번째 현명한 행위였습니다. 음식 분배에 대하여 여관 주인이 아들에게 어찌 손님이 주인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며 예의가 없다고 화를 내자 학자의 아들은 주인 부부와 비둘기 1마리를 합쳐 셋이고 2아들과 비둘기 1마리를 합쳐 셋이고 2딸과 비둘기 1마리를 합쳐 셋이고 나와 비둘기 2마리를 합쳐 셋이니 이보다 더 공평한 분배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주인 부부는 집안의 우두머리였어 닭의 머리를, 2아들은 집안의 기둥이었어 다리를, 2딸은 머지않아 시집갈 것이었어 날개를 주었고, 그리고 나는 배를 타고 이곳에 왔고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처럼 생긴 몸통을 가진 것이다. 어찌 분배가 부당한가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죽은 학자의 아들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음성인데 목감기로 여러분들의 청력을 더 괴롭힌 것에 대하여 더욱 죄송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